안녕하세요. 비트보부상입니다. 비트코인이 9만 달러 선을 깨지고 나서 좀처럼 회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마음이 어떠신가요? 아, 이제 끝났다 싶어 매도 버튼에 손이 가시나요? 지금 같은 조정장에서 패닉셀을 하시는 분들의 90% 이상은 아마 거래소에 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저희처럼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에 옮겨두신 분들은 의외로 덤덤하십니다. 왜냐면 팔고 싶어도 사실 거래소에 다시 옮기고 그걸 다시 팔고 하는 과정이 귀찮아서 그런 뇌동매매를 멈추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갑에 들어있는 비트코인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트코인의 폭락이 온다고 한들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시기를 가장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첫째, 더 공부하고 둘째, 조금이라도 더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미 큰 돈이 들어가 계신 분들은 더 크게 사실 돈이 없어서 걱정이실 건데 이런 시기에는 커피값이라도 조금 아껴 가지고 조금씩이라도 사 보는 게 마음의 큰 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비트코인 DCA를 하실 때 가장 싸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이제 비트코인 지갑이라든지 라이트닝 네트워크 등에 대한 배경 지식이 아직 없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는 영상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약간 찍먹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영상에서 얻은 배경 지식으로 반드시 독서를 통해서 그 지식을 살찌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의 본질과 사용 가이드에 대한 책은 제가 고정 링크에 올려놨으니까 없으신 분들은 반드시 읽어보고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콜드 월렛을 왜 써야 될까요? 이제 제가 정말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을 지갑에 옮기려는 이유는 진정한 소유권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거래소에 보관한 코인은 언제나 해킹이나 이런 거래소 파산에 노출이 되어 있죠. 많은 사례들은 제 지난 영상에 정리를 해놨으니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에 반해 개인 지갑은 나만의 금고 열쇠인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내 스스로 내 금고를 지키는 행위입니다. 그 어떠한 큰 단체도 내가 소유한 지갑을 알아내거나 검열하거나 동결할 수 없는 완벽한 자산의 통제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설프게 공부하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비트코인이 그렇게 훌륭하다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투명한 장부를 가지고 있다는데 이게 어떻게 익명성이 보장이 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개인 지갑을 가지고 있다 해도 결국에는 이런 투명성에 의해서 내 거래 내역이 다 노출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결국엔 정부가 이 내 거래 내역을 다 지켜보고 있으면 "이건 익명성과 거리가 멀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장담컨대 콜드 월렛을 아예 만들어 보신 적이 없거나 트랜잭션을 10 번도 아니 5 번도 일으켜 본 적이 없는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이제 개인 지갑의 주소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인 지갑의 시드 문구를 통해서 개인 지갑을 만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무수한 주소가 생성이 됩니다. 이것은 거래할 때마다 매번 다른 주소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무수한 그 주소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보면 남들은 우리 주소가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우리가 가진 자산의 총액이나 거래 내역을 그러니까 특정인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사용한 주소는 절대 재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코코넛 월렛이나 블루 월렛 같은 워치 온리 지갑을 사용한다면 계속 저절로 이제 새로운 주소를 불러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엄밀히 말해서 익명성이라기보다는 가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상에서 특정 주소의 거래 내역은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주소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네트워크상에서 돌아다니는 주소들 중에서 특정 개인 소유의 주소들의 총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총 자산을 알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이제 비트코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지갑으로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다들 뭐 온체인과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히 온체인과 라이트닝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온체인과 라이트닝은 전혀 다른 세상에 있다고 보시는 게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온체인은 이제 비트코인이 최초로 만들어졌을 때부터 있었던 세상이라고 보면 되고요. 평균 10분마다 블록이 생성되고 해당 블록에 모인 트랜잭션이 이제 검증 후에 블록에 기록이 되게 되어 있죠. 반면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온체인에 기록되지 않고 당사자 간의 오프체인 합의를 통해서 빠르게 결제가 이뤄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온체인에 비해서 빠르고 수수료가 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체인은 우리가 mempool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10분마다 블록이 생성되고 각종 이런 트랜잭션들이 모여가지고 10분마다 블록체인에 등록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원래도 사토시 같은 거 써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당사자 간에 이렇게 빠르게 사토시를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들어진 이런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이트닝에서 거래된 정보가 영원히 라이트닝 네트워크 내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이트닝에서 빠르게 거래를 하다가 내 개인 지갑으로 최종적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정산 내역을 다시 온체인에 기록이 되어야지 내 지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최종 잔액을 온체인에 기록을 하는 거죠. 여기 예시에서 보듯이 앨리스라는 사람이 6BTC를 가지고 있었고 밥이라는 사람이 4BTC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닝 네트워크 안에서 이런 수많은 오프체인 거래를 주고받고 주고받고를 하죠. 빠르게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앨리스라는 사람이 이 거래를 멈추고 본인의 지금 잔액을 온체인에 기록을 하고 싶으면 지금까지의 수많은 오프체인 거래 내역을 총합을 해서 각자의 잔액을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앨리스가 7BTC, 밥이 3BTC가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산된 트랜잭션을 온체인에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오프체인 거래를 하나하나 다 온체인에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프체인에서 다 거래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정산된 내용을 이런 식으로 레이어 1에 영구적으로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라이트닝 네트워크 수압을 통해서 이제 옮겨보는 것을 한번 배워볼 건데요.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거래소에서 바로 온체인을 통해서 개인 지갑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리고 볼트 수압이나 비트프리즈 같은 이런 수압 서비스를 통해서 다시 온체인에 등록을 시키는 이런 과정을 한번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요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소에서 라이트닝 지갑으로 가서 그다음에 이제 이 라이트닝 시스템 내 네트워크 내에서 다시 수압 시스템을 거쳐서 우리의 비트코인 거래 내역을 다시 이제 온체인에 등록을 한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 은행권에서 하는 이 현실 세계와 비슷하다는 것을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은행 간에 계좌 이체를 할 때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리고 빠르게 숫자가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장부상에만 돈이 그렇게 찍히는 거지 실제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우리가 은행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 시간대에 실질적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은행들 사이에 최종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이제 실제로 비용이 발생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우리 은행권을 비유해서 생각을 해보면 비슷한 과정이니까 이해하기가 조금은 쉬우실 것입니다. 자, 이제는 지갑 이동에 있어서 반드시 언급되는 KYC와 논 KYC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YC의 약자는 Know Your Customer, 고객 확인 제도라는 뜻입니다. 이런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서 거래소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빠져나갈 때 그 비트코인에 꼬리표를 붙이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 비트코인은 뭐
A라는 홍길동이 보낸 비트코인이다라는 꼬리표를 붙이기 위해서 이런 KYC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거를 시행하는 이유는 이제 뭐 자금 세탁 방지라든지 테러 자금 조달 금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래소를 사용하게 되면 KYC 인증을 모두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이런 개인 정보가 다 거래소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래소를 통해서 바로 개인 지갑에 보내게 될 경우에 이런 거래소나 나라에서 추적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지갑에 보냈더라도 해당 주소에 있는 비트코인이 이런 홍길동의 비트코인이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그에 반해서 이제 논 KYC 과정을 거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익명이기 때문에 해당 주소에 있는 비트코인이 누구의 비트코인인지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을 옮길 때 KYC 거래소를 통해서 옮겼냐 아니면 논 KYC를 통해서 내 개인 지갑 그러니까 내 주소로 비트코인이 들어왔냐가 개인의 그런 프라이버시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비트프리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비트프리즈를 사용하기 전에 몇 가지 준비해서 오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당연히 콜드 월렛을 보유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분전쟁 디스코드에 가입이 돼 있으셔야지 비트프리즈에 접근 가능한 링크를 여기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도 가입돼 있으셔야지 비트프리즈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더를 살 국내 거래소에서도 가입이 돼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을 보낼 해외 거래소에도 가입이 돼 있으셔야 됩니다. 바이낸스라든지 OKX에도 가입돼 있으셔야 되고 추가로 월렛 오브 사토시도 깔려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준비가 되신다면 비트프리즈를 사용하실 준비가 돼 있으실 거니까 이 부분을 준비해서 다음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